밤사이 공기가 더 나빠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기질이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 충청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하고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금산군 금강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4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됩니다. 네, 출근길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야가 무척 뿌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집 밖을 나서면 정말 미세먼지가 심하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사이 대기가 계속 정체되면서 서울 도심이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에서 6배가량이 높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가장 탁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농도는 평소보다 4배에서 6배가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또다시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입니다. 노약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려졌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돼서 시행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해집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오전 6시쯤에는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까지, 오전 9시쯤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농도도 짙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총 10개 시도로 확대돼 시행되는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석탄과 중유발전기 총 16개 출력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도 시행합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폐쇄됩니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단축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만간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도출 중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마주 앉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놓고 양측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뉴욕을 방문해 회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정상회담의 시일과 장소의 윤곽이 드러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와의 외교 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후보지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 목표를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 주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핵심 혐의이면서도 입증이 만만치 않은 직권남용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문제는 지시한 내용이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 전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피의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직 조사할 분량의 절반 정도만 마친 상황이어서 최소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역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밀한 공격과 방어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조사를 위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서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오늘 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와 대책을 논의합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오늘 회의에서 심석희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영구 제명된 조 전 코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맹 관계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빙상경기연맹과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금강변에서 야영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금산의 금강수변 주차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49살 임모 씨와 길모 씨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
양철통에 불을 피우고 냄비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상에 떠 있는 보트의 바닥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하던 중 보트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보트의 기관도 고장나 부산 해경에 구조 신고를 보냈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은 보트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구조정에 옮겨 태우고 보트를 출항지로 예인했습니다. 아파트 천장이 모두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용운동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마을 주민들이 승합차를 타고 단체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9살 A씨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운전 부주의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 안에 갇힌 부부는 승용차 뒷문을 통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와 싸움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로 19살 A군을 체포했습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18살 B군과 싸우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 달아났지만 곧바로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최소 9명의 사망자를 내고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워싱턴 DC도 눈에 뒤덮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도 미 의사당도 하얗게 덮였습니다. 쌓인 눈으로 빙판이 된 도로에는 차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눈폭풍이 동부 워싱턴 DC를 뒤덮어 덜레스 등 주요 공항에는 2016년 1월 블리자드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폭풍은 앞서 미 중서부에서 45cm까지 쌓이며 최소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800여 건의 교통사고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강을 맞아 등교하던 학생들 피해도 잇따르면서 미주리 대학 등 상당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300여 건이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또 다른 차량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캔자스주 15만 가구를 비롯해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미 전역에서 항공기 1,500여 대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DC의 눈은 현지 시각 13일 저녁부터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빙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단행된 2기 참모진 개편에 이어 설 전에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 전에 개각을 하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미 유력 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오고 언론이 하마평을 다 실을 정도가 돼야 한다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의 시기가 설 이후라도 아주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3, 4월 정도에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을 다시 앞서며 골든크로스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처음으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인 초청 간담회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9.6%, 부정평가 4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3.4%포인트 떨어진 결과로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도 4.8%,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개혁과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가장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이 국민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소상공인, 자영업기본법과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꼽았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택시 카풀 문제 등 현안들도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가능한 한 300명 정원은 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다른 당들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협상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특검법 발의는 자유한국당이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따라오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본인의 생각과 발언부터 바로 잡고 진심을 담아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 본인의 구설수부터 기강을 잡아야 할 일이라며 전 정권의 책임 돌리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 입당을 두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전당대회 참여하시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뭐 말씀을 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입당 절차를 밟고 있어요. 더 다른 당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입당하는 문제는 그 이런 저런 얘기보다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극단적 보수까지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특수공작원으로 지목했던 탈북민들이 결국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5.18 시민단체들은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했던 자유한국당을 오늘 항의 방문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론관을 찾은 탈북민들이 구구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향해 울분을 토해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겨우 한국에 정착했는데 이제는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난파된 간첩 아니가? 하고 할 경우에는 그 듣는 그 우리 탈북민들은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거거든요. 지만원 씨에게 지난 1980년 5월 항쟁 당시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은 결국 지 씨를 집단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 사람이 더 모일 경우 추가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가 정말 이거는 무릎 꿇고 100배 사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5.18 민주화운동 시민단체로까지 번졌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 씨를
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누구로 할지는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항쟁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한국당을 찾아 조속한 추천을 촉구하며 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또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광주항쟁 당시 공수여단 대대장까지 언급되자 한국당 내 쇄신파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별도의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른바 지만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전당대회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당 지도부가 명확한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오는 16일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잇따라 오릅니다. 먼저 DB손해보험이 평균 3.5%, 현대해상이 3.4%, 메리츠화재가 3.3%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사흘 뒤엔 KB손해보험이 평균 3.4%, 이달 말엔 삼성화재가 2.7% 보험료를 더 받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평균 보험료 64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2만 원가량 더 내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일제히 인상에 나선 건 거둔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3.7%로 이미 적정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사고가 늘어난 데다가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평균 2.9% 올린 것도 한 원인입니다. 자동차 보험 원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이 지난 6월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폭염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이 증가되면서 사고가 증가되어 손해율이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손해율이 더 나쁠 전망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사들이 내놓은 특약을 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2%에서 41%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과거 군 운전병 경험 등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과 올해 새로 만들어진 혜택을 한번 챙겨보시죠.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는 빠뜨리는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가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물론 보청기와 휠체어 구입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봉 1억 원 이상이면 300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00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부모라면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책이나 공연표를 신용카드로 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원래의 2배인 30%까지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개시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 1분기 제조업 경기가 대부분 업종에서 전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고 특히 반도체 내림세가 가장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6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시황 전망은 83, 매출 전망은 85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 매출 전망은 대부분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으로 밑돌면서 전분기보다 하락했고 특히 반도체 낙폭이 마이너스 21포인트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란 제도가 있는데요.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이모 씨는 2달 전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의료비 보조금을 이미 누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진료받은 게 3-4번밖에 안 되는데 왜 의료급여를 다 썼다고 하냐.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전에서 쓴 게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떼봤더니 누군가 이 씨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0번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범인 CCTV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지인은 아닌 것 같죠. 의료급여 허위 청구는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환수되는 부정수급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인 이름을 도용해 타내는 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쓸모없이 그냥 다 주민번호만 딱 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공기질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시 환경관측센터의 기록을 보면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새벽 4시까지 베이징의 공기질은 6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전년도 대비 10.7% 감소한 299명으로 교통사망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 등으로 개포와 반포, 잠실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 866억 원으로 역대 최고점이던 지난해 10월에 166조 6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이 14,4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9,300명보다 54%나 급증한 것으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을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의 6대 가운데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것으로 분당국은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를 모두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얼마 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 이들이 외국으로 달아나는 걸 사전에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끊은 거 맞으십니까? 도중에 하셨습니까?
도주 당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국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고 출입국관리소는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성폭행 전과자가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 베트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출입국관리소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탐지됐을 때 검색 요원이 발견하면은 관제센터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발찌 모양하고 교육을 다 실시했고요. 과거에는 공문을 통해서 출국금지 요청하면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이번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끊기 어렵게 보강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지만 여전히 30%는 구형을 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기관의 공조가 아직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대상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이나 보호관찰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 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면 출입국 시에 철저하게 스크린 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과 강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도주 의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해경이 지난 11일 통영 해상에서 전복한 낚싯배 무적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수시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3일인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비 업무와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과 수색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불신에 숨진 택시기사 65살 임정남 씨의 노제가 오늘 16일 서울 광화문과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 열립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을 비롯한 택시 관련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빈소가 마련된 한강성심병원에서 발인한 뒤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이동해서 연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화문 노제를 치른 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도 노제를 연 뒤 수원 장지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인 강원도 삼척 폐강산수로에서 사냥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 울타리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광산이 있던 삼척의 산속, 광물 찌꺼기 유출을 막기 위해 9년 전쯤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곡의 1.8km와 1.2km의 수로 2개가 각각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 수로 바닥에 사냥 한 마리가 죽은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년생 수컷인데 수로에 떨어져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이 죽은 채 발견된 수로입니다. 깊이가 2m를 훌쩍 넘어서 야생동물이 한번 떨어지면 사실상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로에서 사냥이 죽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수로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 로프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사냥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안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뒤늦게 광해관리공단에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했고 오히려 한 3개월 이상 단축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지만 현재 국내에 남은 사냥은 900마리 안팎. 특히 이 일대는 사냥이 200마리 넘게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정부는 사냥을 복원한다며 해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냥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새해가 되면 정치인들은 사자성어로 마음을 다지죠. 국정 운영의 도축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시한 올해의 화두는
호시우행과 춘풍추상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2019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정부 시무식. 그래서 저는 새 우리 내각의 자세로 호시우행을 제안합니다.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갑시다. 나라 안팎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또박또박 일하자는 것입니다. 호시우행을 실천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는 현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 현장 방문을 부쩍 늘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경제 혁신을 이끌어온 삼성전자를 찾고 재래시장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2기 비서실을 출범한 청와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의 취임 일성은 춘풍추상입니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다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춘풍의 실천 방안으로 소통과 경청을, 추상을 위해 절제와 규율을 강조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호시우행과 춘풍추상으로 새 출발의 의지를 밝힌 내각과 청와대의 다짐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요. 이 OTT가 영상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합종 연행이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준말로 여기서 탑은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같은 기기를 뜻합니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OTT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푹, 티빙 등 국내 업체도 다양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30%가 훌쩍 넘는데 연령대별 이용률을 보면 젊은 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전통 미디어인 TV 시청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플랫폼 가운데는 해외 업체인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유료 콘텐츠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인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계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각사의 OTT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를 합병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항해 국내 사업자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향후 플랫폼 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선 푹과 옥수수 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자체 제작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U+는 반대로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OTT 업체는 업체 간 인수 합병이나 글로벌 OTT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새 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빼려는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화웨이 간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지구촌의 화제가 됐던 중국 기업 화웨이. 부회장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화웨이 간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폴란드 정보기관은 화웨이의 유럽 중국부 판매 책임자인 왕 웨이징과 폴란드 통신사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간부 출신 직원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ajbliższe 3 miesiące, które panowie spędzą w areszcie, to również czas dla Agencji Bezpieczeństwa Wewnętrznego, żeby nowe okoliczności i ewentualnie nowe wątki w tej sprawie rozjaśnić i weryfikować. 화웨이는 심각한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왕 씨를 즉각 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화웨이의 최대 해외 시장인 유럽에서 발생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구축 사업에 나선 화웨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자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한 데 이어서 프랑스, 영국, 독일도 화웨이를 제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1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화웨이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가 최장기 기록을 깨며 23일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민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인 SSRS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셧다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혁신 기업의 투자 확대에는 손발을 척척 맞추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가 첫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은 중국 상하이의 린강 산업구입니다. 투입되는 돈은 모두 8조 원가량, 상하이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우선 연간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해 100만 대의 친환경차가 팔렸고 내년에는 200만 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면 관세와 운송비가 줄어 지금의 거의 반값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And we feel very optimistic about the long-term future. We think the direction has been great. So we look forward to helping accelerate that transition along with other electric car companies in China. 테슬라는 현재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유출을 걱정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준 특혜입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테슬라가 자국 친환경차 업계에 가져올 이른바 매기 효과입니다. 希望贵公司能够成为中国开放的深度的参与，中美关系稳定发展的推进。 무역 갈등의 와중에도 미중 양국은 혁신 기업의 투자 확대에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착공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영하의 강추위를 오히려 즐기는 공연과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얼음악기 축제와 중국 얼음 레스토랑을 이종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고산지대 스키장에 마련된 이글루 콘서트장.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모두가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주되고 있는 16개 악기는 미국인 예술가 팀 린하트 씨가 석 달 동안 제작한 겁니다. The ice is very fragile and sensitive to, the pressure of the strings, and so you have to get right near the edge of where it's going to blow up to get the sound. 연주자들에겐 일반 악기보다 더 크고 이글루 콘서트장이 워낙 추워 고된 일이지만 200석을 채운 관객들에게는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흥미 만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얼빈의 한 식당. 손님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실내 온도는 영하입니다.
我们想到了建造一个这样的冰房子，接待我们更多的游客，让顾客感受到冰火两重天的这种感受。 이 식당에는 아이스바도 있는데 맥주가 20초도 못 돼 얼고 도수 높은 보드카가 아이스컵에 담겨 제공돼 흥미를 끕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입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과 울산 권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전국도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낮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매우 나쁨의 농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정오 무렵에는 서쪽 지역, 퇴근길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고 밤 10시쯤에는 더 농도가 심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10개 시도로 확대돼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과 충북 지역, 충청 지역, 전북과 광주, 부산 권역이 이 해당 지역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차량은 오늘 짝수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주차장도 폐쇄됩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공회전 단속도 실시됩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수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